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국제평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제목 자체가 전쟁 반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면 어때요? 대박이 된다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쏘고 있는데 이게 어때요? 입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다시 어디로?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나가는 거, 그럼으로써 전쟁 일으킨 것은 어때요? 바로다. 우리 모두가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국제적인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각자 또 여러 기구를 통해서 나라 간에 그리고 개인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정말 국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분단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남한은 그나마 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 평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보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다. 인류는 참혹했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정말 전쟁만큼 참혹하고 비참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평화만큼 또 아름답고 평화만큼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평화를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우리 국제 평화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요한 갈통이라는 그러한 이렇게 교수가 어느 책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그런 책에서 평화의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평화를 정의할 때 특정한 인간이나 세력이 다른 사람의 현실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다. 그리고 또 법률과 제도들에 의해서 가해자는 피해까지 포함해서 폭력으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기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전쟁 소극적 평화를 한번 살펴보면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그러한 폭력의 사용이라든가 그 위협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 소극적인 평화 활동으로서는 핵을 확산하는데 금지 조약을 한다든가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소극적 평화의 하나에 관련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한계는 뭐냐면 빈곤이라든가 인권 침해 같은 낮은 삶의 질에 의해서 있는 그런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소극적인 평화로서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직접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그리고 정치적 억압, 종교와 사상의 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의 폭력까지 없애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삶의 조건이 조성된 상태를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제 평화를 이루려면 소극적 평화에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적인 그 평화에 대한 활동으로서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국제연합아동, 여러분 유니세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활동 등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폭력이라고 했는데,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의 그러한 폭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무엇이고 문화적 폭력이 무엇인가? 구조적인 폭력은 뭐냐면 사회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이에요. 구조에서 빈곤이라든가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차납,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을 포함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예전에 삼는 경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가 억압, 정말 그 것들이란 것은 이제 하나의 구조적 폭력에 속합니다. 어른 중심주의라든가 영공 서열주의, 신분주의, 엘리트주의, 뭐 민족주의, 뭐 인종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 전부 들어갑니다.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체육계의 구조적 폭력,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조적 폭력이고, 문화적 폭력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이 아직도 여성 할례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명예살인이라든가 성소수자의 뭐 차별, 이런 것도 문화적 폭력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가 테러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뭐예요? 잠깐 소극적 평화가 목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피카소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제목은 게르니카라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군이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그때가 언제냐면 1937년이에요. 이때 이제 24대의 비행기로 그 지역 자체를 어때요? 폭격하는 참상을 그림을 보고 이제 신문을 보고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폭격군의 어떤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리고 그때 250명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 또는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진짜 여기 내용이 정말 죽은 아이를,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든가 또 멍한 황소의 머리들, 그 다음에 부러진 칼을 쥐고 있는 병사의 모습, 그 다음에 광기에 정말 울부짖고 있는 말, 상처 입은 말, 또 램프를 들고 쳐다보는 여인, 뭐 여자들의 절규, 분해된 시신, 이런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폭격의 공포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 피카소가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저항이 근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독재 체제에 대한 엘리트로서의 어떤 비애, 그것도 여기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여기 세로가 349.3cm, 그러니까 3m 50cm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가로는 776.6cm니까 8m가 가까운 거죠. 7m 76cm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그렇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으로 대표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자료를 보면 그들의 증언으로 본 평화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200여 명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비참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된다면 이러한 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257쪽에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5개의 보유국이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외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1960년대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간의 협상에 따라서 1970년에 발효됐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핵 보유국이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비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이제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셋째는 모든 회원국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생산 및 이용 개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배경은 여러분 아시겠고, 소극적 평화에 이바지한 국제행위 주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국제지뢰 금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에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해서 프랑스의 적십자사 소속의 의사들과 언론인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종교,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의미란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모두 피하는 곳에 마지막까지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인류의 절망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꿈이 뭐냐라고 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몇 학생 봤어요. 그래서 요러한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건 비정부 기구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정말 이러한 곳에 활동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또 여러 명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에이즈가 퍼질 때 가장 먼저 발벗고 뛰어든 사람들 역시 국경 없는 의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뭐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자연재해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이제 제3세계의 가족 계획이라든가 난민들의 위생 상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활동력이 정말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냥 의사들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위 사례에서 적극적인 평화에 이바지한 국제행위 주체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제연합 아동기금 아까 잠깐 봤지만 아동기금 아시죠? 유니세프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피해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의 구호를 위해서 설립된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라든가 이념,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적극적인 그러한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음악으로 느껴보는 평화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소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행동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악으로서 아니면 글로써 전쟁 정말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데, 존 레넌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뭐 이미 이렇게 뭐 작고한 지 오래됐지만 비틀즈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비틀즈의 창립 멤버죠. 이분은 이제 평화운동, 반전쟁 운동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욕심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한 형제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을 함께 상상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평화롭게 살고 너는 불행해야 되고 나만 행복해야 되고 아니고, 나도 행복하고 또
당신도 행복하고 우리도 평화롭고 당신 나라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라고 하는 전 세계가 평화와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존 레넌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러한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쪽은 뭐냐면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 보는 국제 평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노벨 평화상은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졌죠.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선생님 다 아는 내용을 뭐하러 합니까? 예, 다 알지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노벨은 다이아마이트를 발명해서 특허를 받았죠. 세계적인 명성과 재산을 얻었지만 처음에는 아주 좋은 곳에 사용됐죠. 그죠? 뭐 공사, 도로 건설 이런 데 사용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인명이 살상되고 아주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죽기 전에 나의 재산을 정말 헌납하겠다. 어디에? 화학, 문학, 물리학, 예학, 평화에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상을 수상하라라고 해서 유언장을 남겼고 1901년부터 노벨상이 수여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제 어떤 우호라든가 군비의 감독, 군사의 비용 감축한다든가 평화 교섭 등 공헌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 것이 노벨상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벨 평화상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군비 평화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간추려 본다면 슈바이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1952년 슈바이처는 너무 잘 알죠. 그죠? 생명에 대한 경애라는 그의 어떤 고유한 철학이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에 나아가서 이제 인류의 형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헌으로 인해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수상하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954년하고 1981년 두 차례, 여기가, 틀렸네요. 1900, 여기 국제연합 난민기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1954년 그리고 1981년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보호할 임무를 받은 유엔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이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제 나라로 또 귀환할 의사가 없는 난민이라든가 또 강제 추방자를 돌보는 그러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난민의 사람들이 귀국을 한다든가 정착을 지원한다든가 식량 제공을 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렇게 발족돼서 지금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러한 국제연합 난민기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이것은 이제 1930년에 이제 세계적인 실업과 경제 불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 이게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ILO입니다. 그래서 노동 입법 수준을 발전시켜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또 사회 정책과 행정, 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면서 기술을 지원하고 또 협동조합 그리고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또 불안정 고용이라든가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관해서 연구해 나가면서 어쨌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1969년에 여기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보시다시피 마더 테레사라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카톨릭교 이제 수녀죠.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의 수녀로서 1950년에 인도의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천주교 계통의 수녀회를 설립을 해서 이후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빈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인도와 다른 나라들에 굉장히 헌신한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해서 이분도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국제 1997년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뭐냐 국제 지뢰 금지 운동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소극적 평화의 하나 행동으로서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이죠. 1991년 11월 미국의 베트남 태역 군인 재단과 독일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국제의학 협회 단체 등과 국제 비정규 기구들이 모여서 설립한